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결국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66일 만에 조국 정국이 비로소 끝이 난 겁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인력을 했다라고 자부했지만 갑작스런 사퇴였음이 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날짜 3개를 제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광화문을 가득 채운 우리 국민들의 함성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긴 겁니다. 잠시 후에 조국 장관 사퇴의 그 뒷이야기 저희들이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66일 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정말이지 블랙홀 같았습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였습니다. 나라의 시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66일 동안 그랬습니다. 조국 장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조국 퇴진, 조국 수호, 극심한 갈등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드디어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조국 장관이 갑자기 버티다 물러나느냐라는 겁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조 장관 사퇴의 막전막후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과연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하차했다. 한겨레 신문은 조 장관을 극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거룩한 목표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문들은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조선의 평가가 극과 극. 지지율 급락하니까 등 떠밀렸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실제로 조국 장관에게 사퇴 날짜를 3개 주고 그중에 하나 고르라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것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14일 언제 중에 사퇴하라. 조 장관이 가장 빠른 14일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를 어제 하지 않았다면 오늘 법무부 국감에 출석을 했어야만 했는데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이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 장관의 사퇴 뒤에 청와대와 조 장관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밝혔어요.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같은 희망이었다. 스스로 문 대통령의 인사가 꿈같은 희망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송구하다. 국민들에게 사실상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과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국이 개혁의 큰 발걸음을 띄었다라며 조 장관에 대해서 거듭 치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사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물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제 공은 검찰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국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는 끝났지만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차에 몸을 싣고 지그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한국일보 3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밋밋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선 거센 후폭풍이 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오히려 더
더 날카로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러니하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주제를 바꿔서 한국경제. 빈곤 완화를 연구한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 부부 그리고 크레이머 교수 이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3명은 빈곤 국가가 어떻게 이 빈곤 상태에서 완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바네르지와 뒤플로 이 부부가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이 참으로 특색적입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여성으로서는 최연소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들 교수들은 선진국가의 외부 원조가 빈곤 상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사퇴. 과연 그 뒷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하락하는 지지율,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 사퇴 뒤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풀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고요. 돌직구쇼에 정말로 똑소리 나는 분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가족일. 조 장관은 가족일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는 없다라고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가족일이 조 장관의 발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한 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송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을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인사에 대해서 잘한 인사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원칙입니다. 원칙.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묵묵부답, 어떤 말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살펴드립니다. 자,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6일 만에 조 장관 국면이 끝났습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함에 따라서 조국 블랙홀 같았던 시계제로 전국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정부가 66일간 멈춘 듯 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의 사퇴문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조국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 들여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조 장관도 지금까지 본인의 가족 일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부담이 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사퇴문을 밝혔습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네. 조국 장관의 사퇴문을 함께 봤는데 조 장관은 본인의 사퇴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에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국민들께서 저를 놓아주시기를 당부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 민심과 조 장관의 사퇴문이 과연 좀 맥이 닿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이런저런 큰 혼란을 좀 막고 본인이 좀 사퇴를 했으니까 자꾸 더 얘기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끝내 아쉬운 점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난 66일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제일 아프고 어려웠던 것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다시 봐야 되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데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문은 다소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과연 저게 옳았던가, 내가 했던 일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의 역할이었던가, 당일날 어제 아침에 오전에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이 꼭 조국 장관 아니면 못했었던 일인가라는 거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했었고 내가 어떤 일을 국민들한테 힘들게 했는지를 조금 더 돌아보면서 말씀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우리 국민들 너무 아팠어요. 그럼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다 일을 해야죠. 법무부도 법무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도 검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청와대도 청와대 일을 해야 되고, 국회도 국회 일을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여전히 지금까지 했던 게 검찰 개혁을 위한 나 스스로를 태웠던 불쏘시개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나를 이제 놔주십사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약간의 미완의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가신 분이니까 더 심한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잘 가게 해야 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은 본인이 사퇴하신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해임 당한 겁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사회가 제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마지막 일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조국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해임당한 것이다. 박정화 대변인이 한 문장으로 어제 조 장관의 사퇴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청사에 퇴근하면서 밝힌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장관의 어제 사퇴의 모습은 마치 큰 역할을 완수하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심야에 퇴근하는 모습도 저희 취재진에 의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셨는데 심정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장영 교수님, 퇴임식도 하지 못하고 조 장관이 법무부에서 이제 나와서 심야에 퇴근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 장관 스스로도 아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누가 생각해도 많이 복잡할 것이고 아마 그 청사에서 퇴근하는 그 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어떤 내용을 말할지도 준비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박정화 대변인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는 아마 그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은 장관으로서 며칠을 일하더라도 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마치 이제 본인이 정말 큰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참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하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칭했죠.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통칭하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러니까 마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아마 국민으로 보였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퇴임사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마지막 소임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이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조금은 그래도 변명을 좀 했던 것 같고 심야 귀갓길에 저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간 것은 사실은 앞서 퇴근길에 조국 전 장관은 공적인 조국이라면 지금 저 집안에서의 모습은 사실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사적인 조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인 조국이다. 그렇죠. 저기선 저는 사실은 뭐 기자들 질문을 답하지 않은 거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정말 누구보다 가장 심적으로 아마 지금 착잡하거나 무거운 당사자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저 집 앞에서 사적인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뭐 저걸 뭐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다만 저는 그 인사청문회 며칠 전에 그 기억하실 테지만 청문회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기자들 앞에서 조국 장관이 침통하고 청문회에서 다 모든 걸 소상히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을 때 웃고 있었던 모습 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는 공적인 조국의 모습이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적인 조국은 사실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거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저는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는 이제 공적인 조국으로 말을 했지만 지금 저 뒷모습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착잡하게 문을 닫고
사라지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지금 현실적인 사적인 조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장관이 왜 사퇴를 했을까? 조 장관 말대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물러났던 것일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청와대가 나섰다는 겁니다. 전격 사퇴 막전 맞고 청이 직접 나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14일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오후 2시에 장관직을 사퇴했어요. 이게 몇 시간 만이에요? 3시간 만에 검찰개혁안 발표하고 장관직 사퇴했다. 너무 급작스러운 사퇴였다는 거죠. 그 이면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날짜 3개를 조 전 장관에게 주고 퇴기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은요.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일정을 타진해왔다. 사퇴 날짜를 셋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조 장관이 그중에서 가장 이른 14일을 선택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한 셈이죠. 아, 내가 나가야겠구나.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 날짜 태길이 바로 어제였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결국은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한쪽에서는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2가지 시나리오를 주문했다는 것부터 본인이 이제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도저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싶을 때 정리하겠다는 마음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나 민주당도 한때 이 검찰개혁 조국 지지의 열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고민했던 적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도 실제로 청문회 때 조 장관 당시 후보자가 했던 말 중에 상당히 많은 위정의 문제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실제로 여당 내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들이 초기에 올랐다가 청문회 지지율에 있어서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와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기류가 더 많지 않았겠나. 특히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조 장관 이렇게 나왔을 때 대정부 질의 속에서의 그 약간의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이것이 길게 갈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66일 너무 늦었긴 했지만 청와대가 마지막에 그래도 조 장관을 드랍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날짜 3개를 택했다라는 건데 아쉬운 건 김광삼 변호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청와대의 이 판단이 김영주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이 상식적인 판단을 왜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내리지 못했습니까? 아마 임명을 한 다음에 이제 초기 여론조사는 상당히 서로 비등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하고 더군다나 이제 서초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론의 어떤 뒤집기 아니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될 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판단을 처음 했었을 거다. 예. 근데 제가 좀 2주 전부터 좀 감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여론이 아주 나빠지지는 않고 나빠지는 걸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뭐 청와대도 그렇고 아니면 여권 내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뭐 피의 사실 공표랄지 검찰의 어떤 수사 인력이랄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2주 전부터 뭔가 기류가 바뀌었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들을 뭐 사실 신정부의 인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하지 않고 또 언론에서도 검찰을 비판할 목소리가 상당히 줄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결정적인 것은 뭐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유시민의 발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론에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하강시키는데 촉매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조국
그 당시 조국 장관이 끝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시작도 안 했다느니 그러면 그게 아니었나? 상당히 제가 좀 헷갈렸어요.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 이랬어요. 더군다나 끝을 보겠다. 어제 11시에 뭐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이 검찰개혁을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었나? 끝까지 가려나? 상당히 좀 약간 혼돈이 왔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뭐 3개의 날짜를 청와대에서 줬다 그런 얘기 했는데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 14일이었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이 법무부 국감하는 날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결국은 증언을 해야 하는데. 예, 만약에. 그렇죠. 근데 오늘 국감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기자회견 때 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청문회 때 그대로 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랄지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에 정반대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국감에서 위증하면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국감에서는 이제 청문회와 달리 청문회 때는 유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유증을 하게 되면 그걸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고발을 할 거고. 그런데 이 법정형도 굉장히 높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기 때문에 1년에서 10년 사이. 벌금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유증으로 기소가 되면 결국은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결국은 어제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청와대가 나선 거고 두 번째 결국은 오늘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의 위증 처벌을 피한 것.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청와대 못 살겠다. 조 장관 해결하라. 라는 아우성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청 지지율 급락의 위기감, 민주당 의원들,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에게 총선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다. 빨리 조국을 정리해달라라고 수차례 뒤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 핵심 인사. 그러자 그 의원들에게 야 10월 안에는 정리해. 10월 말까지도 안 갈 테니까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뒤에서 달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 어떤 볼멘 소리를 전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왜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내용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국은 검찰개혁 장관, 이퀄, 등가관계,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3일 동안 올인을 했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퇴 3일 전 청와대와 법무부의 급박한 움직임, 지난 11일 청와대가 대검에 갑자기 연락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의 개혁안 논의를 바로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검 관계자가 아니 바로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청와대에 답변까지 했었다. 난색을 표했다라는 증언도 오늘 나옵니다. 결국 하루 뒤에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앞서 기관 협의 모양새를 만들려 한 것이다. 법무부 개혁에 들러리 된 느낌. 청와대 부탁이라 안 만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장면 사진 보도 자료로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의 무리수, 내부 갈등도 조국 검찰 개혁안 대부분 대통령령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중간 과정 생략해도 좋으니 대통령령 개정을 서두르라. 법무부에서 뭔가 계속 서두르라 라고 검찰에게 재촉을 했다. 법무심의관실 검사는요. 아니 예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절차 지키지 않은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뭔가를 법무부가 계속 서둘렀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일선 검사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사퇴 3일 전 공문을 보내 14일 오전까지 회신해달라라고 일정을 뭔가 못 박았다. A 검사는요. 오전에 공문 받아 의견 모으고 오전 중에 의견 보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변호사 B씨는요.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의 개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일련의 이 일들을 보면 김병현 박사님, 네. 청와대가 법무부와 검찰을 재촉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물러나는 모양새를 뭔가 개혁의 이미지, 개혁을 한 장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재촉했던 모양새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없었다라면은 지난 대한민국 국정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66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고서도 35일 동안 도대체 조국 장관은 뭐하러 버티고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없었으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서 한겨레 신문 앞선 기사처럼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고 하차한 조국 장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기보다는 우리 왜 요즘은 오토매틱 차량에서 시동 꺼트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스틱 차량했을 때 시동 꺼트리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 그리고 국정 운영의 시동을 조국 장관이 꺼트리는 상태 속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초보 운전할 때 운전하다 시동 꺼트리면 옆에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야 내려 해갖고서는 결국은 운전대에서 내리게 됩니다. 야, 너 내려. 굉장히 민망하죠. 왜 뒤에서 빵빵 대고 하는데 시동을 계속 걸어도 꺼트리고 하니까. 특히 언덕길에서.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이미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행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회에 넘어가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까지 나서서 정의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오히려 조국 장관의 문제를 계속해서 촉발시킵니다. 그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조국 장관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감싸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그리고 친문 인사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공들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와서 중간에 뺄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조국 장관에 대해서 끝끝내 사퇴를 하지 않게 되면 여론은 더 급속도로 악화될까 두려운 상황이고 뭔가 테러에 대한 명분을 갖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11일에 금요일에 공문 보내갖고선 하루빨리 만들려고 하니까 저런 공문 받은 공무원들은 주말 내에 진짜 제대로 쉼표 있는 삶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야지 이런 방식으로서 국민의 눈가기를 혹시나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조국 장관의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짧은 시간 안에 조 장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박정하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얼마나 계신 거예요? 쭉 계셨죠? 제가 한 5년 5년 내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청와대가 조 장관에게 날짜 3개를 줬다. 신빙성 있을 거다. 두 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가 보통 장관을 임명을 철회할 때 어떤 식으로 날짜 3개를 줍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줄 때도. 아니, 물론 뭐 정치 공학에 의해서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날짜를 줄 수가 있지요. 근데 앞서 우리가 좀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개혁안 협의한 거, 그 다음에 일요일날 갑작스러운 고위 당정청 협의, 그 다음에 어제 사태 전에 11시에 있었던 검찰 개혁안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객 내지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지난주쯤 청와대는 이미 모든 결론을 짓고 수순을 밟아 나갔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는 누구 이미지, 누구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 메시지와 대통령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오히려 조국 장관의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청와대가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고심과 대통령의 고뇌에 따른 결단이 부각됐어야 오히려 더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조국 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고 조국 장관이 이 위증하고 험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사퇴 2시간 전까지도 검찰 개혁을 발표한 검찰 개혁의 화신인 불쏘시개인 조국 장관을 만들려 했는가라는 거 보면 메시지 관리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뭐 청와대가 이미 날짜를 3개를 줬다던가 뭐 했다던가 사실은 이런 기사가 저는 정부 여당 입장으로 보면 꼭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민들이
외침을 들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조국 장관 스스로 대통령과 뭐 상의를 했던 이런 과정을 밝혀놔야지 뭘 어떻게 했다 모르겠다. 이 와중에도 자기 장사를 하려는 청와대 참모와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의원부터 저런 참모부터 이제는 공천 배제하고 인사쇄신하고 하는 작업을 청와대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자기 장사하는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두 차례 송구하다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최고의 수준으로 치켜세우는 발언들이 어제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결국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인사라는 책임감이 없는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하자면 조국계 임명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측면은 좀 다릅니다. 임명을 했어도 실제로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일정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시위한다고 다 바로바로 결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촛불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출발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촛불 시민의 상당수가 무당파가 되고 오히려 국정 수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말하자면 조국이 검찰개혁 큰 발걸음을 디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김명훈 박사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촛불 시민의 동력이 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상당한 훼손을 준 게 조국의 그동안의 행동이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시 시선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을 잘한다, 시작했다 의미 있는 얘기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비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당히 이 정부를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송구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올바른 검찰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조 장관의 사퇴 과연 야당들은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대통령의 입장 들어보셨고 이번엔 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퇴 규정입니다.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심의 승리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켰냐. 처음부터 조국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문제였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사실은 한 주 전만 해도 우리 장희영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민주주의에서는 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한 주 만에 어제는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사죄를 하셨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민 분열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문 대통령이 같이 얘기한 게 앞으로의 문제는 이렇게 더 이상 분열은 있지 않고 모든 일들이 절차에 따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도 좀 절차대로 제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말을 바꿨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이야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분열된 이 싸움 때문에 뭔가 1차 개혁안도 조국 전 장관이 발표를 했었고 사퇴 직전 몇 시간 전에 2차 개혁안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는 싶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앞서서 절차대로 일단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거기에는 반대거든요. 임명하기 직전에 이미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좀 무리하게 왜 이렇게 강행을 하지라는 의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론 분열이 그 이후에 더 크게 벌어졌다. 그 부분은 전 대통령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인 책임보다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옴에 있음에도 뭔가 결정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살짝 조국 장관 편에 서 있는 듯한 그 뉘앙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더 또 여기에 좀 답답해했던 게 전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송구스러운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프게 와닿았던 얘기는 이거예요. 윤석열과 조국의 환상적인 조합을 본인은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꿈 같은 희망을 가졌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가슴이 뭉클했던 게 온 국민이 아마 그걸 바랄걸요? 누군가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딱 통합을 해서 진짜 멋진 세상, 지금 바꿔야 될 거 싹 다 갈아엎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깨진 게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를 좀 본다면 다시 또 조국 장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좀 아쉬운 게 조국 장관 정말 검찰 개혁에 관한 것만 조금 책임지고 35일간 이야기를 하시고 가족에 관한 거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대치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가족들 수사에 관해서는 뻔하게 포토라인에서는 재력가나 연예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정경심 씨 포함 모든 가족들에 관한 거는 그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놔두고 그냥 본인은 본인으로서 역할을 좀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어제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었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윤석열 총장이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조 장관 안 된다. 가족 의혹, 삼펀드 관련해서 심상치 않다. 조국 임명하면 내가 물러서겠다라고 전달해달라라고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반대했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그 이야기 듣고 대통령이 화를 내셔서 오히려 조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건 이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가 아니고 후보자로 지명할 때. 훨씬 그보다 이전에. 네. 그 지명할 때는 그렇게 의혹이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명할 때는 환상적인 조합을 생각했지만 임명할 때부터는 사실은 그게 다 깨진 거 아니겠어요? 다 깨졌다,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면 좀 완벽한 문장이 될 것 같고 아마 처음에는 좀 개혁에 대한 환상적 조합 그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검찰 개혁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소명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언어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해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국 수사 반대하고 이게 믹스가 되면서 약간 조국 수호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하면서 또 사퇴 전에도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이 한 게 무엇인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 이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하고 둘이 경쟁적으로 했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무부가 마치 뒤따라가는 모습을 했었고 그 내용 자체는 검찰의 조직 문화랄지 검찰의 수사 관행 방식에 관한 거였지 그걸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여권 내에서 지금 민생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검찰 개혁으로 이걸 몰아가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그런 용어가 됐어요. 이미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검찰 개혁 자체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다른 것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 장관의 사퇴 결정, 그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땠길래? 조국으로 들끓었던 두 달,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였다. 이게 출렁였다는 표현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출렁인 건지, 요동친 건지, 들끓은 건지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평가가 41.4%.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대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0%권은 급기야 광화문 집회 이전에 집계됐던 거였고,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대치로 떨어졌고, 대통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56.1%, 집권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김弁박사님, 네. 집권 3년 차를 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이 가장 신경 쓰였다는 거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41%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때 받았던 그 득표율과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만약에 이 상황이 방치가 되게 되면은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이탈이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문재인 정부가 몰라도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조국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서초동에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조국 장관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초동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할 수 있는데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임기 동안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남은 임기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고,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작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렀어요. 지금 같은 지지율에서 조금만 더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정 지지율 하락이 결정타였다라는 분석과 관련돼서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퇴진의 결정적 첫 번째 계기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퇴진 구호가 나오자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청와대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 관저에서 광화문 집회 함성이 들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고 거취 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지만 또 3일 집회 이후에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권 핵심 관계자 11일 전후 여론조사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건데, 박정아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광화문에 10월 3일도 그랬고 또 그 두 번째 집회 때도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월드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워서 제가 현장 취재에 나가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조국 퇴진이란 구호가 아니라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라는 외침이 나와서 저도 사실은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게 얼마나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립니다. 들려요?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뻥 뚫려 있고요.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저도 2008년도 쇠고기 파동 때 그런 함성 들었는데요. 너무 잘 들리고요. 들어보신 입장에서. 관저에서도 들리고요. 우리 일하는 비서동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소리 너무나 잘 들립니다.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이렇게 권력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시점이 좀 늦는가, 결정을 짓고 결론을 짓는 시점이 늦은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런 소리 10월 3일부터 이미 들었다면,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청와대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여론의 추이를 봤을 텐데, 그리고 저 외침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왜 결정을 이렇게까지 밀어오고 끝끝내는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가 저렇게 크게 격차가 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었나라는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측근 참모하셨으니까 광화문에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청와대가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하야,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가 청와대 관저, 그다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집무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때 청와대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뭐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테지만 추론을 하면 사실은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청와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저런 함성들이 광화문에서 들려오고 하면 사실은 올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 실무 직원들 사실은 3, 4, 5 모여서 이 국면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하면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서로 담소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불편하더라도 일부 핵심 참모들 그다음에 수석들 실장들 대통령 관저에 가든 아니면 집무실을 가든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속수무책이니까 그 순간 동안 청와대는 멈춰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저는 광장에서 시민들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청와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이어서 정당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35.3%, 자유한국당이 34.4%, 두 정당 딱 붙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아마 두 정당이 이렇게 근접하게 붙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른미래당이 정의당에 앞서고 있다는 것도 정의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충격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 흐름세가 바뀌었다는 점에 정당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도층은 과연 누구를 지지했느냐? 지금 보시면 숫자대로만 보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중도층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중도층에 머물렀다가 그 수중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유입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치권으로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자연인 조국 앞에 남은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입니다.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조 전 장관은 놓이게 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어제 윤석열 총장의 퇴근길 모습 저희가 취재했는데 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량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 무슨 생각을 과연 윤 총장이 퇴근길에 하고 있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김현 박사님, 어제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고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말도 안 했대요. 이 소리도 안 했대요. 이런 소리도 없었대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끄는 수사는 이번 주가 거의 수사의 분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도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사 중단하고 귀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거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아마도 신병철에 대한 고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를 하게 되고 그 사퇴 과정에서 아내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는 아내를 챙기겠다. 그럼 조국 장관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한 피해자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프레임 형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끝끝내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심들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게 됐을 경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끄집어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런 거면서 그동안 조국 장관을 괴롭힌 거야? 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 또 전혀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압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수사 결과 못 내놨지라고 하는 비판. 이 양자 사이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게 된 것이 일단은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대목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조사받다가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했어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 장관 사퇴했는데 뭐 그리 뭐 수사할 필요 있나? 라는 이른바 조국 동정 여론이 세간에선 일고 있다고 해요. 혹여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법무부 장관 불러놨으니까 뭐 수사는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대충대충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이게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은 아마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할 것을 보이는데 단지 검찰이 이제 부담이 덜은 측면이 저는 한 두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검찰이 좀 부담을 덜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인데 사실 정경심 교수를 구속이 돼야지 마치 검찰이 정당성이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구속이 안 되면 마치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막 흔들어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 여기를 좀 넓혀서 불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퇴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거.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이 뭐 발부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부담이 상당히 없어졌고 그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기간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흔든 게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가느냐.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검찰에 대해 비난을 했잖아요.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수사 오래 하는데 검찰이 결과 못 내는 건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다. 검찰 수사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가 증거 없으니까 뭐 수사가 오래 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졸속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도 확보 안 했는데 기소를 한다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워졌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또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본인 말처럼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자연인. 그래서 조국 장관도 언제든지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한 돈들이 과연 재산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개입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윤석열 총장이랑 검사 기수 차이 어떻게 나세요? 제가 검사로는 2년 선배고 김광삼 변호사님이 윤 총장의 2년 선배. 네네. 사법고시로는? 사법고시로 2년 선배죠. 2년 선배. 2년 선배고 나이는 제가 2살이 어립니다. 2살이 어리고 네. 선배는 2년. 2년 선배면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선배예요. 저희들도 기자 2년 선배, 뭐 기자 2년 후배 다 이제 끼리끼리 잘 아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윤 총장을 잘 아니까 윤 총장 스타일상 지금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낙마했잖아요. 네. 조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한다. 혹은 쉬엄쉬엄 한다. 어느 쪽입니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까지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 수사 그리고 그 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윤 총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쭉 봐왔잖아요. 아마 윤석열 총장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군요. 자, 정경심 교수가 SNS에 남편의 사퇴 소식 이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심경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희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박노해
동그란 길로 가다.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잃지 마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 내용대로라면 그냥 정경심 교수의 그 현재 자신의 생각 혹은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많은 의혹이나 뭐나 사실은 송구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왜 없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 시를 인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자기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억울한 고통일지라도 이건 역시 빨리 지나갈 것이다.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좀 뭐 조사받던 검찰 조사도 중단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다가 아마 저 글을 또 이후에 올린 것 같은데 글로만 봐서는 뭐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가슴 속으로는 혹은 뭐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결백하고 다만 지금 이런저런 뭐 정치 검찰이나 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앞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속으로는 사적인 정경심은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속으로는 내심 불안할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 왜 사모펀드나 운동학원이나 그 자금 흐름 같은 거 좀 조사하려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 법무부에서 다 거절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걸 가만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런 게 추적이 들어간다면 조사가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막혀서 시간이 끌어지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와서 저는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하던 대로. 왜냐하면 더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덜 한다라고 해도 그럼 그동안 진짜로 정치 검찰이었던 거야? 뭐 이 조국하고 싸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시종일관 자신을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진행이 된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 됐었던 몇 가지들은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완화된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제대로 진행된다면 다시 또 하나 이제 부담은 이게 될 수 있겠죠. 동정론이 부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동정론이나 이런 여론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결과가 크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비난을 엄청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봐라. 아니, 먼지 털기식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수사한다고 다 죄가 날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에 대한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수사 자체의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좀 정경심 씨의 마음은 더 많이 착잡할 겁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돼서 날짜를 줬다라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했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모를 일이죠. 청와대에서는 일단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이 이제 뭘 하느냐? 자연인 조국, 압수수색 당시에 조국입니다라고 전화를 걸었던 조국은 법무부 장관 조국이 아니라 자연인 조국이다라고 답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진짜 자연인이 된 조국, 서울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서울대 복직 규정,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하면 복직, 한 달 넘기면 총장 직권 면직 가능, 면직 처리된 교수는 없다. 복직 시 강의 없어도 월급 수령, 조국 전 장관 연봉 1억, 평균 월급 845만 원, 상당히 고해. 형사사건 기소된 교원 직위 해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대에 복직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자 서울대학교 제자들이 강의를 보이콧하겠다. 서울대 교문을 막아서겠다. 보이콧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로스쿨 건물 곳곳에 대자보,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 총장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요청한다.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 입장문, 조국은 사퇴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돼야 한다. 학생들, 제자들은 이렇게 보이콧 움직임 보이고 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앞서 본인을 비판한 서울대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내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원래 본인이 이제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직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공직으로서 마지막이다. 결과적으로 시종일관 교수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여러 번 언급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서울대뿐만 아니라 부산대, 성균관대 많은 대학에서의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집회도 있었고 또 이와 같이 굉장히 세게 그 어떤 반항을 할 것 같아요. 대학생들, 또 네. 대학원생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머지않아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본인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번 그래도 복직 신청을 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떤 대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김병민 박사님, 뭐 서울대 교수와 무관하게 어떤 그 정치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빚었다면 서울대에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 텐데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그리고 본인의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직위와 연관된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서 본인이 기획한 학회를 열고 그 학회에 자신의 딸과 또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본인 친구 아들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한 이후에 서울대 법대 산하의 기관의 이름으로 인턴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서울대학교 제자들과 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오세요라고 과연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인턴 예정증명서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 또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고요.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딸에게 SCI급의 논문에 도움을 줬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단 한 차례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도록 연락을 했던 것도 조국 장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차례 학술대회에 참석한 걸 바탕으로 10월짜리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줄 사람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조 장관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파일들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건에 대한 진실이 최종적으로 규명이 되게 되면 조국 장관이 과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커뮤니티에서도 조국 장관, 이제는 조국 교수로 돌아왔으니까 조국 교수의 수업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 단순하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이름을 달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 상태에서 도대체 학생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예전에도 회자가 됐던 것처럼 부끄러운 서울대학교 동문 1등이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거의 자타공인 서울대학교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조국 교수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인 스스로도 이 수사와 재판 결과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이 됐을까요? 하필 4인방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과연 조 전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법무부 국감에 원래는 조 전 장관이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퇴한 장관 대신 오늘 누가 나올까?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김호수 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시민 이사장과 공지영 작가. 과연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이분들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오늘의 하풀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설리 씨. 그리고 네 번째는 평양에서 열렸던 축구 경기. 결국 생중계 북한의 목리로 무산됐죠. 하풀 소식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진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어서 과연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차기 후보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호수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경쟁했던 라이벌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 전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는 걸 제안한 인물이 바로 김호수 차관이라는 거죠.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어 문 정부와 코드가 맞다라는 평가를 법무부 내부에서 받고 있는 인물이 차기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
또 한 명의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비검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도 전해철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며 전해철 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국 다음 법무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냐가 관심사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호수 차관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국감에도 조국 전 장관 대신에 출석을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만약에 청와대가 김호수 차관을 장관,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다면 검찰 예각에서는 아니 김호수 차관이 얼마 전에 검찰한테 전화 걸어서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한 인물을 어떻게 앉힐 수 있느냐라는 반발도 나올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그것은 그 전에 관행이 있을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오느냐는? 예, 왜냐하면 아니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검찰총장 빼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 차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수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라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검사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학자 출신보다 훨씬 검찰개혁과 검찰을 다독이면서 가는 데 적임자일 수 있다라고 같이 손을 잡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합을 만나보시죠. 공지영 작가와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 시점에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만나보시죠. 조국 수호에 가장 앞섰던 인물을 꼽자면 단 두 사람입니다. 공지영 작가와 유시민 이사장. 먼저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 전 장관 사퇴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 라는 글을 올려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달라. 어쩌면 조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신의를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이어서 19일 서초동으로 모이자라며 촛불 집회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칼과 풀잎의 싸움이었다. 풀잎이 버티자 칼은 풀잎을 난도질했고 풀잎은 결국 스스로 목을 꺾었다라고 반응하는 등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검찰 수사를 끝내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까지 압박하며 강하게 비판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만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왜 지금 침묵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은 조만간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조만간에 반드시 얘기할 뿐이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을 뿐이다. 이슈가 있으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서 예.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뭐 약간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뭐 현 여권이나 이제 청와대 국정운영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데는 조국 전 장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예. 거기에 약간의 더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문회 때 막무가내식으로 조국 장관을 수호했던 그러한 여당의 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또 친문 네티즌 중에서 좀 과도한 그런 네티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당 내에서도 바른 소리 하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 하면서 공격하는 것들. 그래서 전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무섭다. 그들이 무섭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가면 밖에서 일반적인 시민을 만나잖아요. 근데 시민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들었어요. 내가 유시민 이사장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아,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제 패널에 불과한데 유시민 이사장 입 좀 막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떠한 말 자체의 어떤 설득력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과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구하기가 조국 버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역풍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장희영 교수님, 공지영 작가가 어제 굉장히 격앙된 글들을 올렸어요. 일단 가슴이 찢어진다. 검찰이 한 가족을 살해했다. 윤석열도 물러나라. 급기야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표 반려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조국의 사퇴 의사는 의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답을 묻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저는 사실 공정 작가가 그동안 쭉 정치 성향이 일관됐었잖아요. 일관됐다. 그리고 이거는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잘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랄까요.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좀 팬덤에 가까운 팬덤이다. 그냥 연예인들 저렇게 팬덤에 가까운 지지를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맹목적인 지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런 예. 지지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그럼요. 지지자. 다만 조국 장관을 본인이 지지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라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그래서 팬덤이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건데 진정한 지지자라면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려해서 하는 게 진정한 지지자지 이 사람의 선택은 무조건 다 오라 박수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지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정 작가의 그동안의 태도를 본다면 지금의 가슴이 찢어지니 이거는 한 사람은 사실은 살해한 행위라느니 이런 격한 표현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공정 작가의 이런 페이스북 글 같은 것을 이렇게 너무 이슈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전 들어요. 예. 자, 가장 궁금한 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침묵하느냐. 최 총장에게, 동양대 총장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시나리오가 있다. 최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경심 교수의 동행대 PC 반출혈과 관련돼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한 것이다. 그리고 돌직구쇼 박용진 의원에게는 돌직구쇼 나가서 그렇게 토론하면 안 된다. 자기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 없으니 수사 접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왜 지금 침묵하느냐. 글쎄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스스로 했던 말과 지금의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난국을 스스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김관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제 다른 어떤 컬럼니스트의 얘기를 빌어서 제가 썼습니다. 또 요설을 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과연 어떤 궤변으로, 어떤 요설로 또 본인들을, 그 다음에 일부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또 선동하려 하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뭇 궁금하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는 옛날에 장관하고 국회의원 할 때 모 의원이 싸가지 옳은 소리 싸가지 없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 스스로 작가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우리 사회에 퍼치려 한다면 어느 정치 색깔을 정치 색깔이 어디에 속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선동하고 휘감아 버리고 심지어는 검찰총장도 됐다, KBS 사장도 됐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과연 옳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좀 하면서 나오고 만약에 또다시 그런 궤변과 위해소를 할 거면 아예 정치권으로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가 맞지 않나 우리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KBS 관련돼서 양순동 사장의 이름까지 김호준 씨 라디오인가요? 나와서 압박을 하니까 양순동 사장이 지시해서 결국엔 KBS 기자들 다 손떼게 한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유시민 사장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가정, 상상, 추측. 저는 유시민 사장이 일단은 조국 이슈에서 조국 전 장관을 좀 배제하고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전격적으로 지키는 상태로 나서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중량감은 상당히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는 두터워졌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까지 정치 무대에서 사실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됐고요. 지금 오늘자 나오는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빼도록 했는가 두 사람 인물이 지목되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누가 뭐래도 이낙연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총리 사임하고 나와서 민주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총선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선을 치르기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총리가 만약 나와서 진두지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순간 이것은 과거 권력,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텐데 이낙연 총리는 친문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친문 핵심 지지층의 요구가 있을 때 남게 되는 단 한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총선 국면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뭔가 모종의 수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어제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오후 6시 30분쯤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집을 찾은 매니저가 2층 방에서 숨진 설리를 발견한 것. 경찰 조사 결과 자택의 외부 침입 흔적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설리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괴롭다라는 내용이 나와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던 설리.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한때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설리에 연예계는 물론 그를 아꼈던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설리의 빈소와 발인은 유족의 뜻에 따라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장희영 교수님, 저는 설리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은 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본인이 괴로워하면서도 악성 댓글을 한때는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다가 결국은 속으로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고 곪고 병이 되고 경찰의 추정대로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설리가 연예계로 데뷔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아주 잠깐. 연예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같은 생각을 누구나 할 거야. 차라리 연예인을 안 했더라면 이 그러니까. 화려한 뒷모습에 얼마나 아픈 것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앞서 잠시 앵커께서 좀 악플을 즐기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악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요.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척을 했건가 그러기로 노력을 했던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참 안타깝게 어제 오후에 전해 들었는데 일단 극단적 선택이지만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악플의밤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겪었던 악플을 막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 친구가 저렇게 스스로 극복을 했구나. 이제 극복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설리 씨가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극복한 줄 알았던 설리 씨가 불과 얼마 전까지 배우로도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참 출중한 연예인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당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이제 우리 또 젊은 어린 친구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한 번 주어진 목숨 너무나 소중한 목숨입니다. 할 게 참 많은데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네 번째 하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축구 경기 생중계 결국 무산. 북한은 당초 중계권료로 통상 금액의 2배 수준인 150만 달러, 약 17억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요구합니까, 정말. 상식밖에요. 북한이 중계 영상을 제공하지 않게 되더라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 결국 중계가 불발. 이게 뭡니까, 이게? 통일부는 다각도로 북한의 언론인 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해외 매체 취재진은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축구협회만 결국 패싱됐다, 북한에 의해.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중계 무산에 허탈해진 한국 팬들과 달리 북한 현지 팬들은 손흥민과 한광성 대결에 열광하고 있다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요.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도 오고 이강인도 온다는 이야기에 평양 시민들이 난리법석이다라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세리에 유벤투스에서 활약 중인 북한 공격수 한광성과 손흥민의 대결을 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암표 구하기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평양 소식통은 주민들이 한국 북한전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쌀 10kg을 살 수 있는 북한 돈 5만 원을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돌아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엄중한 뜻 앞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66일 동안 국론 분열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현혹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부끄럽고 이중적인 얼굴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데도 그러기를 포기한 일부 기득권 언론의 민낯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분노한 국민들은 광화문을 가득 메웠고 이 국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청와대로 전달됐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듯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비록 66일이나 걸렸지만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